오늘날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그러나 깊은 한숨과 함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평생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제 인생은 이렇게 고단하고 상처투성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축적된 삶의 피로이자 선함을 믿고 살아온 사람들의 집단적인 고백에 가깝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오며 수많은 인간 군상을 지켜본 제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세상에서 가장 깊고 오래 아파하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참 좋은 분이세요,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으며 살아온 이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역설이 반복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착함이 진정한 강인함에서 비롯된 선택이 아니라 거절하지 못하고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착해야 사랑받는다고 배웠습니다. 양보하는 아이, 참는 아이, 말대꾸하지 않는 아이가 좋은 아이라는 이름으로 칭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교육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졌고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타인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감정을 뒤로 미루는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의 생존 전략이었던 착함이 성인의 삶에서는 족쇄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지치고 비어가는데도 남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또다시 웃고 또다시 양보합니다. 자신의 내면은 돌보지 않은 채 말이지요. 저는 이것을 착한 아이 증후군의 연장선이라고 부릅니다. 내 마음의 그릇은 텅 비어 있는데 남의 그릇을 채워주겠다고 애쓰니 인생이 고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착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먼저 지킬 줄 아는 단단함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내와 참음을 혼동합니다. 인내는 목적을 위해 고통을 선택하는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반면 참음은 공격을 받으면서도 아무 말하지 못한 채 상처를 안으로 삼키는 수동적인 상태입니다. 무례한 말을 듣고도 웃어넘길 때 당신의 무의식은 이렇게 학습합니다. 나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착한 사람이 겪는 고난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 가족과 친구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누군가 돈이 필요하다 하면 가장 먼저 지갑을 열었고 힘들다는 전화가 오면 새벽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가 병상에 누웠을 때 그의 곁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는 허락을 너무 오랫동안 너무 정중하게 해주셨습니다. 타인에게 선을 베푸는 일은 분명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선함이 나를 소진시키고 나의 평온을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희생을 넘어선 자기 방치이자 조용한 자기 학대입니다. 특히 인생의 중반을 넘어섰다면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느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무조건적인 양보와 침묵은 배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나를 착취하도록 방치하는 또 하나의 무책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울타리 없는 정원은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결국 짓밟히게 마련입니다. 이제는 그 울타리를 세울 때입니다.
남들이 당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말에 중독되지 마십시오. 그 말은 때로는 부려먹기 쉬운 사람이라는 표현의 다른 얼굴일 뿐이니까요. 이것이 제가 긴 세월을 건너며 깨달은 첫 번째 진실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더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남을 밀어내는 차가움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따뜻한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내가 남에게 베풀면 언젠가는 그만큼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오랫동안 우리를 지탱해온 인과응보의 논리이자 선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도덕적 약속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조금만 정직하게 바라보면 이 믿음이 얼마나 자주 배신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열을 주었는데 하나도 돌아오지 않거나 오히려 원망과 무시로 되돌아오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목격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선함 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선함을 사용하는 방식에 균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이 존재합니다. 주는 쪽과 받는 쪽 사이에는 적절한 긴장과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흔히 착한 사람들은 이 균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요구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고 부탁받기 전부터 먼저 내어주며 심지어 상대가 책임져야 할 몫까지 대신 짊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에너지의 과잉 지출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상대는 고마워합니다. 그 다음에는 익숙해집니다. 마지막에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 과정은 상대방이 특별히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가 본래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쉽게 얻은 것은 가치가 낮아지고 노력 없이 주어지는 호의는 곧 권리처럼 착각되기 쉽습니다. 동양의 오래된 지혜에서도 과유불급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선함조차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짐을 대신 들어줄 때 당신은 그 사람이 성장할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통과하며 책임과 성숙을 배웁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은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연민과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그 숙제를 대신 해결해 줍니다. 그 결과 상대는 점점 나약해지고 당신은 점점 지쳐갑니다. 이것이 선의가 악순환으로 변하는 지점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 학생은 늘 친구들의 과제를 도와주고 뒤처진 친구들의 몫까지 챙겼습니다. 그는 그것이 우정이고 배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몇 년이 지나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심각한 무기력과 우울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아가던 친구들 중 누구도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네는 사랑을 준 것이 아니라 자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을 허락한 거야. 많은 착한 사람들이 배려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불안을 숨깁니다. 미움받을까 두려워서, 외면당할까 무서워서, 관계를 잃을까 전전긍긍하며 에너지를 퍼줍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는 순수한 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거래에 가깝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정도 했으니 나를 좋아해 주겠지, 이만큼 주었으니 나를 떠나지 않겠지 라는 기대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돌아오지 않을 때 착한 사람은 더 크게 무너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미 에너지는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업보나 추상적인 에너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우 심리적이고 현실적인 법칙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소홀히 여기며 남에게만 헌신할 때 당신의 내면은 끊임없이 외칩니다. 왜 나는 보호받지 못하는가? 그 외침은 어느 날 몸의 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유 없는 분노나 깊은 무기력으로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이미 고갈되었다는 신호이지요. 우주나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들이 바라는 것은 당신이 타인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자신의 몫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더 건강한 질서입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들은 자꾸만 남의 인생에 과도하게 개입합니다. 그 결과 상대도 망가지고 자신도 망가집니다.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밖으로만 흘러가던 에너지를 거두어 안으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내가 충만해질 때에만 타인에게 건네는 선함도 맑아질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잔에서는 결코 깨끗한 물이 넘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먼저 채워지는 것, 그것이 이 질서 속에서 가장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선택임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설명하기 힘든 허무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오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특히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는 시점,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고 조직을 위해 희생했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지금의 나는 이렇게 외롭고 하찮아진 느낌일까? 이 감정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쌓아온 선함과 헌신이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했다는 깊은 존재론적 상처입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유독 착한 사람들에게 더 날카롭게 찾아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오랫동안 이어진 침묵이 관계 속에서 잘못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참아온 시간은 당신에게는 희생이었지만 상대에게는 아무 문제 없는 상태로 인식되었습니다. 서운해도 말하지 않고 불편해도 웃어넘기고 억울해도 괜찮다라고 말해온 그 태도는 결국 이런 오해를 낳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사람이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 현상은 더욱 뚜렷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참는 것을 미덕으로 배워왔습니다. 윗사람에게 대들지 않는 것, 가정에서 갈등을 만들지 않는 것, 조직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성숙함이라 여겨졌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사람보다 묵묵히 담물하는 사람이 더 칭찬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칭찬을 존중으로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만함이라는 낙인으로 되돌려 주었을 뿐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은퇴한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평생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며 존경받아 왔습니다. 가정에서도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고 자식들의 선택에 늘 양보했습니다. 하지만은 태후 명절에 모인 가족들 사이에서 그는 점점 투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자기들 이야기만 나누었고 그의 건강이나 마음 상태를 묻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교수님, 저는 평생 이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왜 저는 이 집에서 가구처럼 느껴질까요? 저는 잠시 침묵한 뒤 이렇게 답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너무 오랫동안 아무 문제 없는 사람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약해 보일까봐, 서운하다고 말하면 유난스럽게 보일까봐 감정을 삼킵니다. 하지만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 속에서 존중의 부재로 되돌아옵니다. 마음의 소통이 끊긴 관계는 이미 죽은 관계와 다름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존중받지 못한다는 감각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 깊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역할로 자신의 자리를 증명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외적 장치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시기에는 오로지 나는 어떤 대우를 받는 사람인가 라는 감각만이 자신을 지탱합니다. 그런데 평생 남의 기준에 맞추며 살아온 이들에게는 그 자존감의 근육이 충분히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고독이 찾아옵니다. 혼자 있는 고독이 아니라 버려졌다는 감각에서 오는 고독입니다. 이 고독은 우울과 분노, 무기력으로 모습을 바꾸어 당신의 마음을 잠식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벌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사는 삶을 멈추고 나를 좀 바라봐 달라는 간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의 총결산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외롭고 무시당하고 투명해졌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무난한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산에 있는 나무도 옹이가 있어야 쉽게 베이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곧고 매끈한 나무는 가장 먼저 잘려나갑니다. 당신의 선함이 당신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당신을 베는 칼이 되어버렸다면 이제는 그 칼을 거두어야 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독 속에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 진짜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야말로 인생의 후반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출발점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공포와 마주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서서히 주변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쁨과 책임이 그 불안을 가려주었지만 50세를 넘기며 삶의 속도가 느려질수록 그 공백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 시기에 착한 사람들은 특히 더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왜 남은 것은 공허한 뿐일까? 라는 질문이 마음을 파고듭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착각합니다. 더 열심히 베풀어야 한다고, 더 이해해줘야 한다고, 그래야 다시 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을 끄기 위해 기름을 붓는 일과 같습니다. 이미 무너진 존중은 더 큰 희생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계가 없다는 확신만 상대에게 심어줄 뿐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비워내는 법입니다. 무엇을 더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당신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만 챙겨온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밀도로 유지되는 것이며 나를 소모시키는 인연은 이미 인연의 본질을 잃은 것입니다. 많은 착한 사람들은 이제 와서 내가 변하면 너무 냉정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발이 묶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지키기 시작했다고 해서 냉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더 이상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뿐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단호함을 생각보다 빨리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그제야 당신을 성숙한 인격체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착한 사람들에게 거절은 죄책감과 함께 찾아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밤새 상대의 반응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예가 같이 있으려면 당신의 아니요 또한 분명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내어주는 친절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값싼 서비스가 됩니다. 누군가 당신의 시간을 당연하게 침범할 때 혹은 무리한 부탁을 할 때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제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이 한 문장은 이기적인 선언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최소 단위입니다. 설명을 덧붙일 필요도 변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호함은 길어질수록 힘을 잃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바꿔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무례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깎아내리거나 비아냥거릴 때 더 이상 웃음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같은 강도로 공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차분한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보며 짧게 말하십시오. 그 말씀은 저를 불편하게 합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나의 존엄을 인식하고 있으며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이때 상대가 당황하거나 관계가 어색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잘못 형성된 관계의 균열일 뿐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가장 큰 짐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내가 이렇게 착하게 굴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라는 기대는 결국 또 다른 거래일 뿐입니다. 이제는 남의 눈에 비친 좋은 사람이라는 허상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오해하더라도 모든 오해를 바로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해명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다이어트는 처음에는 외로움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처음으로 자신의 숨소리를 듣게 됩니다. 혼자 마시는 차 한 잔, 해질녘의 산책, 나를 위해 정갈하게 차린 한 끼 식사. 이런 소소한 행위들은 사치가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당신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의식입니다. 당신 자신을 가장 든든한 편으로 삼으십시오. 그 순간부터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을 쉽게 흔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말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와 눈빛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긴 시간을 돌아보면 인생은 끊임없이 밖을 향해 달려가다 결국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조직과 사회를 위해 나를 미루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특히 착한 사람들은 그 역할을 누구보다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불평하지 않았고 티내지 않았으며 늘 괜찮다는 말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세월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 말만큼은 어떤 위로나 미화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선함의 방향이 오랫동안 오직 바깥만을 향해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등불은 남의 앞길을 밝히는 데 쓰였지만 정작
당신 발밑은 어둠 속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한 사람의 불행은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입니다. 진정한 선함은 자기 혐오나 자기 부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넘쳐 흘러 타인에게 닿는 것입니다. 나를 깎아내려 남의 구멍을 메우는 행위는 선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분명 이전과는 다른 규칙으로 작동합니다. 더 이상 남에게 보여지는 내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나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지요. 이 말의 전제는 분명합니다. 먼저 내 몸을, 내 마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끼고 내 감정을 존중하고 내 영혼의 안식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당신에게 맡긴 가장 소중한 존재,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분명히 선을 그으십시오. 무례한 이들에게는 침묵으로 경계를 세우고 고마움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아낀 시간과 마음을 당신의 삶으로 되돌리십시오.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의 여유, 해질녘의 조용한 산책, 스스로에게 건네는 그동안 참 잘 살아왔다는 한마디의 위로, 이런 작고 소박한 순간들이 쌓여 당신의 후반 인생을 단단하고 아름답게 빛내줄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온해질 때 세상 또한 더 이상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말없이 드러나는 단호함, 조용히 풍기는 인격의 향기는 어떤 설명보다 강한 힘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남의 행복을 위해 당신의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에게 쓸모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선함이 더 이상 고통의 이유가 되지 않기를, 오히려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뿌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미소 지으십시오.